개별 주식이 막 뜨잖아요. 네네. 뭐 그런 것도 혹시 투자하시거나 뭐 그 분석을 해주시거나 그러세요? 어떠세요? 아니 개별 주식은 저는 별로 이렇게 권유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등락도 심하고 네. 사실 개미들이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은 네. 이게 떨어졌을 때를 견디는 분들을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제 묻지마 투자를 이제 2011년도에 주식 투자를 했다가 별로 안 좋은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 대형 건설사 D 건설사에다 투자를 했어요. 대림? 대우. 대우. 네. 네. 제가 한 14,900원, 15,000원 정도에 그때 샀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그때는 제가 이제 이 자산 관리 일을 할 때는 아니었는데 이제 회사를 다닐 때였는데 그걸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거기서 이제 묻지마 이렇게 정보가 흘러나온 게 그 기업에서 산업은행이 인수를 할 때 3만 원에 인수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흘러나와서 산업은행이 3만 원에 인수를 할 거면은 지금 현재 15,000원이면 대우건설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한 거죠. 그때 네. 당시에는. 그래서 좀 꽤 많이 샀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한 10,000원까지 좀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 흐름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많이 회복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한 10,000원 조금 안 됐을 때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저도 한번 돈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서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제 갖고 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 대우건설 거를 봤더니만 지금 4,000원인가? 그래서 그때 매도하기 손절하기 잘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그 적정 가격, 밸류에이션을 잘 몰라요.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전문가들도 대부분 틀려요. 그렇죠. 예,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건 맞출 수가 없고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하는 나름대로의 감과 분석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 기준 내에 들어오면 투자하고 수익 나면 팔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라든지 뭐 그런 금융 전문가들 나와서 발표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100개 얘기하면 99개 틀립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바뀌기 때문에 그걸 맞출 수 있는 게 더 이상한 거죠. 맞추지 말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틀릴 수 있다는 것들을 감안하고 그 결과 보시고 저는 그냥 차라리 이렇게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냥 요즘 어떤 일들이 있구나 그 기업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있구나 그 정도만 보시면 되는 것들이지 그들이 말하는 적정구가 추천 가격 이거 다 틀립니다. 100% 틀립니다. 맞는 게 이상한 거죠. 이거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맞아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중위험 중수익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동산도 아파트 이제 안정적인 아파트에만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이제 금융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떤 달러나 이런 이제 그 안정적인데 그래도 좀 너무 고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원금을 최대한 많이 안 까먹고 수익이 날 때는 좀 날 수 있는 그런 데도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달러를 얘기를 드리는 거죠. 주식은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주식으로 전 증권사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이제 뭐 고객들한테는 주식을 투자하라고 이렇게 컨설팅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주지만은 실제 본인들도 진짜 큰 돈들은 다 부동산 투자하거든요. 깜짝 놀랐네. 그리고 또 차익금 땡겨가지고 증권사에 있으면서 차익금 땡겨가지고 막 투자해가지고 막 진짜 돈 까먹은 분들도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증권사에 있으면서. 네, 금융에서 다 계셨으니까. 제가 이제 있었던 건 아니고 증권사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좀 공격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노후 준비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장기 투자해야 되니까 그냥 중위험 중수익으로 좀 가늘고 길게 가는 개념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금융권 계신 분들이라고 다 금융투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절대 아니더라고요. 부동산 계신다고 부동산 투자를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분석하는 능력과 투자 능력은 또 다른 것 같고 그냥 본인에 맞게 그냥 그런 정보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게 뭐 부자가 되거나 뭐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보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마 지금 이주연 대표님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리스크를 좀 해지하는 차원으로 좀 그러니까 중위험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하면서 위험을 감수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감수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게 하다 보면은 부동산과 뭐 달러 그리고 주식 자신 있는 종목들은 해도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안정적인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냥 망하지 않을 거. 솔직히 삼성전자 지금 산다 하더라도 단기간 뭐 조정은 될 수 있지 하더라도 하겠죠. 나 그렇죠. 1등 기업들이고 그렇죠. 관리하는 기업들은 웬만하면은 이제 망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애플이 잘하는 것도 관리를 잘하는 거고 관리한다는 것들이 묻지마 거기 또 이렇게 기업 운영은 안 한다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좀 그런 것들이죠. 아무튼 그래서
모르는 분야들은 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이게 세상에 다 알려진 1등 기업들은 1등 기업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지금 대한민국 1등은 삼성전자고 미국은 애플인데 지금 뭐 거품이냐 아니냐 논란해도 그래서 유지가 되는 것들 보면 뭔가 있으니까 그런 맞아요. 것들이죠. 저도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 많이 보면서 배워요. 그분들이 아 이게 100% 확신을 갖고 하는 것들은 아니구나. 그거 내가 최근에 알았어요. 저는 그분만의 뭐 노하우들이 있는 줄 알았어. 네, 근데 네. 한 10종목 투자해 놓으면은 6종목이 그분들도 묶여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것들 상승을 한 것들 가지고 수익을 보는 것들이지. 예. 그러니까 몇천억대 자산가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근데 올라가는 것만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이거 다 설명드렸는데 황대 아니 이걸 왜 투자했어 했더니 그때는 그런 줄 알았지 또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은 이거 해서 어떻게 이제 전체적인 수익이 올라가는 것들이지 100% 성공적인 투자는 아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제 재밌었던 주식 중에 하나가 테슬라였는데 네.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 100분한테 다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네. 의견들이 다 달라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절대 투자 안 해요.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밸류에이션을 해도 너무 높은 거고 수익에 비해서도 너무 높은 것들이고 미래 가치를 땡겨와도 자기는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한대요. 실제로 현대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적은 매출이 나오는데 네네. 뭐 몇십 배 비싼 게 말이 되냐고 그런 것들이죠. 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미래 가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정말 그러니까 지금은 그 밸류에이션으로 평가할 정책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네네.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도 지금 상위 종목에는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이 믿고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투자하시는 그러니까 뭐 다 논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분들의 논리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여러분들만의 좀 인사이트, 그렇죠. 논리를 만드셔서 경험치를 좀 쌓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예. 뭐 이런 이제 전문가들 요새 유튜브들 워낙 많이 하고 하니까 그거를 네. 이제 들으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아,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무조건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처음에 일부에서 말씀하신 게 위기가 기회가 준다라고 했을 때 주식이 폭락하면 이제 그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세대 주식 부자들은 IMF 때 다 부자가 된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이후로 돈 못 벌었어요. 그걸로 좀 먹고 사시는 거예요. 그 위상 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대 분들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폭락했을 때 그때 버신 분들이고요. 그분들도 그때 수익률 못 따라가요. 지금 투자 못 해요. 왜냐면 그분들 지금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예요. 개인들은 다 지금 플러스인데. 그러니까 개인들만큼도 지금 못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랑 다른 게 묻지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어졌죠. 왜냐면 또 뭐 제가 또 좋아하는 3프로 TV라든지 신과 함께 방송 그런 것도 방송을 들으면서 공부하려는 자극들을 받고 맞아요. 나서 예. 가치 투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개인들이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개인 투자 비율도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야. 펀드 요새 안 해요. 그러니까 다 환불하잖아요. 왜냐면 직접 투자하죠. 펀드에서 지금 지난 3년 동안에 플러스된 펀드 거의 없을걸요? 맞아요. 예. 많지가 않더라고요. 재작년에 투자했던 그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펀드 있잖아요. 네. 그것만 수익이 높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죽기 살기로 했겠죠. 대통령이 투자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개인들이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부를 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묻지마 투자 때문에 본 건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진짜 몇천억 자산가 분들도 현대 투자를 잘 못하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조건 신뢰하지 마시라는 얘기였는데 들어보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또 이제 금리가 워낙 낮고 또 이제 금융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도래될 수 있으니까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내는 거보다 그래도 원금을 워렌 버핏이 원칙이 그거잖아요.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약간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투자를 할 때 적어도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경기가 이제 더 이제 화랑기일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투자의 포지션도 때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른 거니까. 근데 지금은 절대 공격적으로 할 때는 아니고 그래도 좀 투자를 하더라도 가장 안정적인데 그런 데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제일 좀 확실한 투자가 내 집 마련이고요. 네네, 살면 맞습니다. 되니까. 네. 그리고 달러 투자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안 쓰면 되니까. 네. 그리고 달러는 장기적으로도 올라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전 세계가 더 유리해. 네. 달러가 올라가야. 뭐 모든 은행에서 다 살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내가 그냥 네. 가는 그 주거래 은행 가가지고 외화 입출금 통장 그냥 그거 네. 개설해서 그냥 달러 사서 그냥 거기다 저축해 놓으시면 돼요. 매달. 네. 네. 빠숑의 세상 탑사기 좋아요 구독 만세. 아무튼 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네. 저 앞광고 뒷광고 없다 말씀을 드리시는 게 요즘 이게 너무 핫 이슈여 갖고 앞광고 뒷광고 뭐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빠져있는 생각다싸기는 그런 방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받지 않고 하는 방송이니까. 광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 것들은 제가 음원을 만들어서 음원 광고는 하죠. 그거는 광고인지 아니까. 그런데 뭐 출연을 해드리거나 이런 분들이 오해가 있으신데 저 돈을 받고 출연시키거나 그런 방송은 아닙니다. 네. 혹시 몰라서 당부를 드리는 것들이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방송을 하는 게 제 일이 아니잖아요. 전 이게 재밌어서 하는 일이고요. 솔직히 이 방송에 나오시는 전문가분들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워요. 네. 그래서 보면서 한번 사전에 책도 더 읽어보고 그분들 나왔던 다른 방송도 보고 글도 보면서 이런 고민하셨구나. 이래서 성공하신 분들이거든요. 그걸 배우면서 또 제가 또 그 다른 채널에서 못 받았던 것들을 추가적으로 여쭈므로써 저도 배우고 제가 배우면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방송이니까 아마 순수하게 봐주셔도 재밌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한 달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부에 대한 말씀해 주셨었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일단은 이제 조금 이제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세계 경제 공부도 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네. 좋은 방송도 많고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주시는 유튜버 분들도 많고 책도 워낙 많이 나와서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외부 활동을 많이 줄이다 보니까 하루에 책을 막 3권씩 읽어요. 막 미친 듯이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와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많이 읽는데 저희 예전에 작년에도 저희 이제 그 지금 KB 증권에 계시죠. 김효진 연구원 나오셔서 이런 세계 금융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도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장단기 금리차 뭐 이런 얘기 해주시면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지표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뭐예요? 그때 많은 분들이 저 이해를 조금 못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장단기 금리차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은행에다 적금을 하게 되면 단기 적금보다는 장기 적금의 이자가 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이 그 경제를 전망을 할 때 장기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거야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단기 적금의 금리가 더 높아지고 장기 적금의 금리가 낮아지는 기이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건데 이게 이제 과거 선례들을 보게 되면은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거나 역전이 돼서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 항상 금융위기가 도래됐었어요. 제2차 오일 쇼크도 있었고 그다음에 블랙먼데이라는 사건도 있었고 뭐 IT 버블 있었고 뭐 서브프라임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항상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을 때는 금융 위기가 항상 도래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도 이 장단기 금리차가 또 역전이 됐다가 다시 또 이렇게 약간 벌어졌다가 역전이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나면은 항상 일정 기간을 두고 이제 금융위기가 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금융위기가 도래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도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더라도 이게 맞닿을 때 항상 또 금융위기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고 실업률이 낮아지는 거는 그냥 봤을 때는 딱 그냥 좋은 것 같잖아요. 네. 실업률이 낮아지고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좀 과열되는 전조 증상이다라고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그다음에 임금률과 실업 상승률이 맞닿아 있는 이 여러 가지 금융 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경제 지표가 이 두 가지가 맞닥뜨려지면 장단기 금리차만 역전이 됐을 때보다는 더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 그런 시기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이고 우리나라 그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거기 이제 자료를 보더라도 제가 이번 책에도 쓴 건데 뭐 GDP 성장률도 2016년도 이후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 지수도 2016년도 이후에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산업 생산 지수도 떨어지고 있고 근데 물가 상승률은 또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심각한 거는 실업률하고 청년 실업률이 거의 IMF 때보다 더 높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라에서 발표한 수치보다도 IMF에서는 너네 나라는 그 수치 잘못 계산한 거야.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니네는 그거보다 훨씬 높아. 이렇게 하고 있는 정도로 굉장히 실업률이 지금 높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경제 그 흐름들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 중에 이제 PMI 지수라는 게 있어요. PMI요? 네, 제가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좀 예민한 경제 지표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각 나라의 이제 구매 담당자들이 다음 분기에
경기가 좋을 거라고 예상하면 물건을 많이 살 거잖아요. 네네. 근데 다음 분기에 이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면은 별로 물건을 안 사겠죠. 주문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게 PMI 지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현장성도 있고 굉장히 전문성도 있고 예민한데 이게 각 나라에 대입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그 나라의 경제 현황을 그대로 다 드러내 주거든요. 이게 우리는 50 이상이면은 경기가 확장 국면이라고 보는데 그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경기가 축소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2019년도 말인가 지금 47%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더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점점 이게 축소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PMI 지수를 보게 되면은 뭐 여기서 자료가 좀 안 보이긴 하지만 그리스가 2011년도 재정 위기를 겪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그 JP모건 자료를 보게 되면은 뭐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데 초록색은 좋은 거고 노랑은 중간이고 빨간 건 안 좋은 거거든요. 네, 엑셀에 보통 이렇게 색깔로 해가지고. 네, 맞아요. 예, 저도 많이 쓰는 색깔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제가 요거는 블로그에다가 요 장표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 장표만. 네. 근데 이 2011년도 이전부터도 그리스는 빨간색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투자자들이 그리스에 들어갈 정도로 경제 위기를 많이 회복을 했는데 그리스가 여기서 어떻게 이제 경제 위기를 회복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리스가 이제 유로존에 어거지로 가입하면서 예, 분식회계 해가지고 어거지로 이제 가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선진국이니까 선진국 코스프레를 해야 되니까 뭐 수입은 제조업 기반은 약하고 관광산업 위주로 가는데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뭐 복지를 해야 되니까 뭐 계속 빌려서 복지를 하고 또 이제 제조업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일자리는 많이 안 늘어나다 보니까는 또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공공 일자리만 늘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가 이제 계속해서 돈을 빌려서 복지를 하다가 이게 빵 터져가지고 이제 재정 위기가 이제 발발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부도난에 많이 됐었죠. 근데 지금 최근에는 그래도 큰 투자자들이 큰 손들이 그리스를 들어가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뭐였냐면은 그 국민연금에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있잖아요. 그거 다 못 줄 거지만은 국민연금에 40%를 삭감을 했대요. 그리스가. 그런 뼈아픈 고충을 겪고도 이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도가 예산 정책서에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40년도까지 1582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가 2053년이 되면 빵이 돼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믿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어떤 이 위기나 이런 것들을 또 타파하려면은 또 국민연금을 또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고충을 또 감내를 또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입해서 봤을 때도 이 PMI 지수가 굉장히 좀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신흥국들은 대체적으로 안 좋다고 보면 되고 그나마 선진국들은 조금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어떤 이런 장표 하나만 보고도 세계의 전반적인 이제 흐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진국은 그나마 조금 나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제조업 주시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경기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기 금리차나 임금률, 실업상승률, 그다음에 뭐 제조업 지수, 산업생산 지수, GDP, 뭐 실업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또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뭐 거의 보면은 2017년도 이후에 거의 막 바닥으로 지금 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고용, 생산, 소비, 투자, 금융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6개월, 9개월 뒤에 이제 경기가 어떨 건지를 미리 이제 나타내는 지수인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지표들을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도 이제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서 어떤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때도 물론 내 집 마련은 이제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은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그게 달러가 될지 금이 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다른 금융상품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말씀 감사하고요. 아무튼 이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위기에서도 우리가 좀 피해를 보지 않고 어떻게든지 좀 활용을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산에 대한 안정적인 배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투자를 안 하는 것도 투자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관리가 될 수 있고 늦은 말을 하는 것도 관리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경제적 사정에 맞게 그렇게 조금 준비를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으로 만든 시간이니까요. 좀 많이 좀
기대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네.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라버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책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의 공식 뭐 지금 3세 정도는 찍었어요. 그래서 적당히 좀 팔리고 있으니까 좀 안 읽어보신 분들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저도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좀 많이 좀 저하고도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책이 다 올칼라야. 네. 그래프가 되게 좋네요. 나름 또 돈 들여가지고 또 찍어주셨더라고요. 아무튼 이건 뭐 책이 될 만하니까 비로였겠죠.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에 다른 분 모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